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대우고요. 자, 이번 시간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으로 변수의 종류와 그리고 배열,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달려가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강의는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 개념 강의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첫 번째 테마인 수열 테마가 다음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그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에 제가 제시한 그 테마가 총 6개의 테마가 있죠. 수열, 수학, 그리고 진법, 배열, 그리고 정렬, 그리고 응용 테마를 해서 6개의 테마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데 그 6개의 테마를 공부하시면서 나는 이쪽 테마가 좀 약하다 해서 그쪽을 바로 들으시는 분 계시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강의는 모든 테마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나머지 테마별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본격적인 내용을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변수와 또 변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배열에 대한 그 개념은 우리가 배열 테마에서 자세히 더 배우게 되겠지만 기본적인 배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함수 얘기하니까 또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2개 내지 3개의 함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쳤을 때 여러분 학습 목표가 될 건데요. 학습 목표는 변수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배열의 개념과 기본 함수를 외울 수 있으면 외워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본격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변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변수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당한 어떤 그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어떤 기억장치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 기억장치가 있다면 그 기억장치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 기억장치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저거는 이제 컴퓨터를 뜯어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어떤 그 기계 장치 중에서 메모리를 의미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전자칩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미지를 갖다 놓고 보니까 좀 뭐랑 좀 닮았어요? 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바퀴벌레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있고. 자, 바퀴벌레랑 좀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변수를 영어로 딱 표현을 하니까 variable이라고 적고 나니까 얘도 발음이 바퀴벌레 발음이랑 좀 비슷하다, 그죠? 제가 이렇게 웃기려고 말씀드릴 때는 한번 웃어주세요. 저는 가끔씩 매 주말마다 개그 프로를 꼭 챙겨서 보는 편이에요. 자, 개그 프로를 챙겨서 보는 이유는 우리 현대인들이 왜 일상생활을 살면서 참 피곤하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좀 찌들린 삶에 좀 많이 살아요. 저도 그런가요? 저는 수업하면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서 또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요일 저녁만큼은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웃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그 프로가 모 방송국에서 일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가 있고요. 또 안 하면 이제 녹화 방송을 다운받아서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저는 일단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개그 프로 보니까 뭐 재미도 없어. 뭐 웃기지도 않은 걸 갖고 괜히 웃기려고 노력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 개그맨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 거를 코너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까? 그 개그맨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박수를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웃기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웃기지 않더라도 웃어주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웃으면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 했었죠? 자, 제가 좀 유치한 얘기를 하더라도 수업 중에 좀 웃어주시면 여러분한테 더 복이 가고 더 집중력도 생기고 또 힘있게 또 막 피곤한 거를 또 잊어버리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앞으로 진행할 때 저 메모리 얘기하면 바퀴벌레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베리어블이라고 그러니까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변수를 의미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저 메모리는 하나의 기억 공간이죠. 자, 만약에 기억 공간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기억 공간 이름을 제가 A라고 붙였습니다. A라고. 자, A라고 붙였으면 이 기억 공간의 이름은 A입니다. 주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주소가 있듯이 컴퓨터에도 기억 공간에는 주소가 붙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주소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 마음대로. 여기에다가 내가 이미 어떤 수를 집어넣겠다. 10이라는 수를 집어넣겠다고 가정한다면 얘를 이제 프로그램 코딩할 때 어떻게 이제 보통 쓰느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A 이꼴 10이야. A가 10이야. 이렇게 읽는데요.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이라는 수를 넣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기호가 우리가 이제 플로차트의 그 순서도에서 앞서 첫 번째 강의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마름모 안에 들어갈 때와 직사각형의 처리 기호 안에 들어갈 때와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제 직사각형 처리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어두겠다. 저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겠다는 의미에서 변수로 사용되는데 이 변수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뭐 길게 만들 수도 있고 내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마음대로 변하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에서 각 테마별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래요. 뒷부분에 어려운 알고리즘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얘는 A 이꼴 10이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얘는 A 이꼴 10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읽어달라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에 대한 개념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으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순서도 몇 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순서도가 아주 간단한 순서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서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이 순서도를 이용해서 우리 컴퓨터가 잘하는 게 인간보다 뭘 잘한다 그랬었죠? 그렇죠? 반복을 잘한다 그랬었죠? 어떻게 반복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A 이꼴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제가 비워놨습니다. 어떤 그 수를 A에다가 담겠다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 처리 과정 내려와서 A는 A 플러스 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1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1이라는 값을 자 1이라는 값을 넣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A라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A와 1을 더했을 때 어떻게 얘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죠? 만약에 A를 2라고 담아보세요. 수학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얘가 2고 얘가 2면 2 더하기 1하고 2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학적으로 쳐다보지 말고 변수의 개념으로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와 1을 더해서 어디에다가 새로운 A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메모리. 자, A라는 기억 공간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안에다가 첫 번째 1을 넣어놨어요. 1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A 이꼴 1이다 이렇게 적겠죠. 1이라는 값을 A에 넣어라. 그리고 명령이 쭉 이어질 때 그 다음에 A 이꼴 5라는 값을 이렇게 또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A 이꼴 1이 실행되면 여기 1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 이꼴 5가 실행되면 여기 뭐가 들어간다? 1이 사라지고 새로운 값 5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컴퓨터의 메모리에서는 항상 처리 과정에서 마지막에 처리한 값이 그 메모리에 기록이 되는 거지 그 전에 처리된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A와 1을 더해서 새로운 A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래 이 A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와 1을 더해서 새로운 A 값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저 위에다가 A의 초기치를 한번 줘보죠. 자, A의 초기치를 주게 되면 초기치를 내가 만약에 0으로 줬어요.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0을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이 0이라는 값이 A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A는 바로 이렇게 우변으로 내려갑니다. 우변으로 내려가면서 이 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0과 1을 더해서 새로운 A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플로차트 알고리즘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기본 강의, 기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순환문에서 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번을 반복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10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탄생되는 이 A를 10으로 만들기로 한다는 거죠. 결국 프린트 A에서 A 값을 10을 탄생시키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자, A 값을 10을 탄생시키게 만들어 주려 그러면 결국 마지막 A가 얘가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10이 되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숫자는 9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 9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9가 들어감으로써 1과 더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10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순환을 만약에 마지막 10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이 순환을 시킨다 그러면 마지막에 A 값은 9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등호에서는 어떻게 한다? A가 얼마보다? 10보다 작을 경우에 yes하고 올라가 주는 거죠. 10보다 작은 가장 큰 수는 9가 되는 거니까 결국 1부터 9까지의 수는 다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10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NO 하면서 떨어지면서 마지막 10이 출력되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리즘의 순환문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얘를 대신해서 얘를 넣었을 때도 똑같은 처리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마지막에 올라가는 수가 어떤 수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을 경우에 여기에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어떤 수가 되는 거야? 10이라는 수, 11이라는 수, 12라는 수, 점점점. 얘가 전부 다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지 않은 수는 위로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마지막 수가 얼마가 올라간다? 9가 올라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주관식이 아닙니다. 그죠? 객관식입니다. 여러분 보고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합을 더하는 순서도를 작성하시오.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출제위원이 짜놓은 프로그램이죠. 출제위원이 짜놓은 순서도에다가 출제위원이 중간중간에 괄호로 비워둔다는 거죠. 비워둠으로써 그 값 안에 뭐가 들어갈 건지를 40개의 답항보기에서 찾아서 집어넣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40개의 답항이나 50개의 답항이나 뭐 상관없는데 제가 수업 뒷부분에서 막 50개의 답항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따지지 마세요. 제발. 자, 40개나 50개는 큰 차이 없지만 아무튼 40개의 답항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출제위원이 비우는 갈로 5개 중에서 어느 한 개를 메꿔 넣는 그런 형태로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위원의 그 생각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이 방법도 알아놔야 되고 이 방법도 알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쉽게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가 만약에 10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10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부등호의 반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의 반대는 뭡니까? 작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가 됐어요? 크다.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의 방향이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작다가 되는 거고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작다가 들어갔으니까 작다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작다의 반대는 뭐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반대를 썼으니까 yes, no의 위치를 뒤집어 버리고 yes, no의 위치를 반대로 만들어주면 크거나 같다, 작다의 반대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이걸로 이해를 했다. 그럼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지막 숫자를 9까지 올리는 과정, 그래서 10번째까지 나오게끔 하는 과정이 반복문이 요렇다 그러면 이걸 외운다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부등호가 크거나 같다로 안 나오고 작다로 나왔다 그러면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되셨습니까?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순서도를 계속 이렇게 회전시켜 보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가 뭔지만 알면은 이 부등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힘들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잘 나오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반복문이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A 값을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이 안의 과정을 10번 반복하라.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 방법을 알기 전에 기본적인
마름모를 이용해서 몇 번 회전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플로우 차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계속 반복 연습을 하는 건데, 자, 이 플로우 차트는 곱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곱하기 처리 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마지막에 프린트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숫자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A의 초기치를 이번에 1로 한번 줘볼까요? 자, A의 초기치를 1로 줬습니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1로 줄 수밖에 없어요. 0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0이 나와버리죠. 그 어떤 수를 0으로 곱하더라도 답은 0이 나와버리니까 A의 초기치는 1로 줬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다?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을 담아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2를 한번 곱해볼게요. 또 1을 또 집어넣게 되면 그 어떤 수를 넣더라도 1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와버리니까 좀 다른 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2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초기치가 1이 됐으니까 이 A라는 메모리 안에 1이라는 값이 담겨 있겠죠. 그러면 이 1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2를 곱하게 되면 새롭게 탄생되는 A는 뭐가 탄생한다? 2가 탄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자, 몇 번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만들어진 A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2는 어디로 들어가? 이쪽으로 2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2와 2를 곱해서 얼마가 탄생한다? 4가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4가 탄생하고요. 자, 다시 한번 회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4가 들어가면서 4, 2, 8이 탄생하겠죠. 8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 4, 8 형태로 이제 숫자가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제가 만약에 10번 반복하게 하겠다. 10번. 그러면 역시나 A를 1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적으면 A 값이 10보다 작은 마지막 수 얼마? 9까지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서 9까지 올라간다 하니까 9가 올라왔으면 9 들어가면 9, 2, 18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A가 10보다 작으면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9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짝수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9라는 값이 생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생성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얼마? 8이 생성되고 그 다음엔 10이 생성되는 형태 10이 아니죠. 8이 들어가면 2, 8이 16, 16이 생성되는 형태죠. 8 다음에 16이 생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9라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쓴다? 내가 만약에 10 이하의 수 8까지 나오게끔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10 대신에 9를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A가 9보다 작을 경우에 올라가면 8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8이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8이 이렇게 들어가서 2, 8이 16을 우리가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A 값을 만약에 10 이하의 수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으면 9를 적거나 8을 적어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곱하기 2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자세한 그 플로우 차트에 대한 얘기는, 그 프로그램 순서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본격적인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에서 많이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내가 만약에 얘를 10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 10 이하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 그럼 얘를 10을 적었다, 그럼 얘도 10을 적었다, 그러면 항상 이 부등호의 방향을 보세요. 얘가 작다라고 표현되면 반대가 크거나 같다니까 예스노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다. 요거를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역시 곱하기가 나왔는데, 곱하기. A는 A 곱하기 뭐, 이번에는 3을 한번 곱해볼까요? 3을. 자, 3을 곱해봅니다. 자, 초기치 역시 1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초기치 A가 이쪽에 1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A는 3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3. 그죠? 자, 3이 탄생하면서 이 3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3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얼마가 들어간다? 3, 3은 9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9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3, 9, 27이 나오는 거죠. 27.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적혀지는 숫자에 따라서 증가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다. 2가 들어가면 2, 4, 8, 16 나오는 거지만 3이 들어가면 3, 9, 27 이렇게 지수승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하,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앞으로 우리가 진법 변환 테마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어떻게 해요? A 곱하기 2라는 식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2의 지수승을 나타내는 식이 될 수 있겠구나. A 곱하기 3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3의
지수성을 나타내는 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우리 기본 기초 강의에서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진법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역시나 이 과정을 만약에 A 값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얘를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쓰다 크거나 같다로 바꾼다면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보면, 자, 얘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냐면, 얘는 이제 빼는 과정이죠. 빼는 과정. 우리는 지금 A는 A 플러스 뭐 1, A는 A 플러스 뭐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A 곱하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번엔 빼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A에서 A를 계속 빼는 과정이니까, 자, A의 초기치를 좀 큰 숫자를, 한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메모리에 먼저 넣어 보도록 하죠. 자, 10이라는 숫자를 넣고 난 다음에 10에서 1씩 빼주는 거야. 1씩. 그러면 뒤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자, 초기치 A가 10입니다. 자, 10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10에서 1을 빼면 9가 되겠죠? 새롭게 탄생되는 A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회전을 해서 이번에는 9가 어디로 들어가? 9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9에서 1을 빼면 이번에 얼마? 8이 탄생하는 거고, 다시 회전해서 8이 들어가서 1을 빼면 7이 탄생하는 거고. 아하, 이거는 19, 8, 7, 6, 5, 4, 3, 2, 1 줄어드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되셨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한다? 마지막 1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이 될 때까지 반복한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탄생되는 이 A가 1이 되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숫자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2가 들어가면서 2에서 1을 빼서 마지막 1을 탄생시켜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죠? 마지막에 올라가는 이 수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A가 1보다 크냐? 이렇게 묻는 거죠. A가 1보다 큰 마지막 숫자가 뭡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럼 2는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1을 탄생시키고 마지막 프린트는 뭘 인쇄하게 된다? 1을 인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거 역시 뭡니까? A가 1보다 크다라고 만들었으니까 크다의 반대는 뭐다? 작거나 같다니까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yes가 저쪽이었으니까 여기가 no가 되겠고 이쪽이 yes가 되겠다 이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 뭐 한 6가지 형태, 12가지 형태 나오니까 그 12가지 형태를 다 외워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올라가는지 뭔지만 따져본다면 그리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 yes, no의 위치를 반대로 바꾼다. 이러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순환물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 벌써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물론 정렬 테마에서 우리가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외우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 형태가 똑같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반복문에서 그 경우의 수가 6가지, 12가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워서는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외워야 된다. 뭘 외운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yes, no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을 하게 되는데 반복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과정만 반복하려니까 조금 싱겁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을 하고 한 번은 이런 일을 하고 이쪽 일 했다가 이쪽 일 했다가 번갈아 가면서 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스위치 변수라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세요. 자, 어떤 처리 과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처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 처리 과정을 뭐 예를 들어서 1씩 증가시켜주는 처리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2씩 증가시켜주는 처리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처리 1과 처리 2를 나눠 놓고 한 번은 처리 1을 하고 한 번은 처리 2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스위치 변수에다가 0이라는 값을 일단 넣어뒀다고 칠게요. 자, 스위치 변수에다가 0을 넣어뒀습니다. 자, 스위치 값은 0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스위치가 0이니? 라고 물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얘랑 얘랑 잘 비교하셔야 돼요. 얘는 마름모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마름모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위치 얘 이꼴 0 이렇게 수학적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얘가 얘랑 같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처리 과정이나 이렇게 준비 과정이 있다면 직사각형이나 이런 모양으로 있다면 얘는 뭐다? 0이라는 값을 스위치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담아두겠다 이 뜻입니다. 이 꼴이 나왔을 경우에 마름모 안에서만 비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라는 변수와 변수에 들어있는 이 0이라는 값과 이 0과 같으냐라고 묻는 거죠? 같죠? 그럼 yes로 이쪽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 yes 하면서 이쪽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처리 1을 하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한 번 반복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이쪽 일을 하게끔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스위치 변수를 1로 바꿉니다. 1로. 물론 1로 안 바꿔도 돼요. 2로 바꿔도 돼요. 3으로 바꿔도 돼요. 0이 아니면 되니까. 그죠? 자, 일단 1로 바꿨어요. 그리고 다시 회전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번에 또 물었어요. 스위치가 0이니라고 물었어요. 여기 처리 1을 처리하고 내려오면서 스위치가 1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1 말고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상관없어요. 0이 아닌 수만 쓰면 되니까. 0이 아닐 수를 올려놓고 0이냐 물었는데 0이 아니잖아. 그럼 NO 하면서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처리 2를 하게 되죠. 자, 처리 2를 하게 되면서 다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처리 1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를 다시 0으로 바꿔줘야 되죠. 0으로 바꿔주면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스위치가 0이니 이쪽에 가서 처리 1을 하고 스위치를 다른 걸로 바꿨어요. 다른 걸로 바꾸고 다시 올라가니까 스위치가 0이 아니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스위치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한 번은 처리 1, 한 번은 처리 2 왔다 갔다 불을 켰다 꼈다 껐다 꼈다 반복하게 만들어줄 때 쓰는 변수로 보통 스위치라는 변수를 쓰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SWR 변수를 쓴 것뿐이지 변수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 이 변수의 이름 자체를 A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에다가 0을 담아두고 A가 0이냐로 묻고 처리 1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A를 1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A가 0이냐 물으니까 A가 0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와서 처리 2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A를 0으로 다시 바꿔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SW라는 이름의 변수를 썼지만 저거는 변수기 때문에 A를 쓰든 B를 쓰든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뭐다? 0과 1을 바꿔줌으로써 처리 과정 1과 2를 반복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되는 형태를 또 처리 과정, 스위치라는 변수를 통해서 번갈아 가면서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봤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래그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또 다른 또 과정을 해볼 텐데요. 자, 플래그라는 변수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잘 볼게요. 역시나 플래그라는 변수에다가 0을 담아뒀어요. 자, 플래그가 0이니? 라고 물었어요. 플래그를 0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플래그가 0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0이죠. 이쪽으로 옵니다. 처리 1을 하죠. 그 어떤 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일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플래그를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꾼다? 1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처음에 플래그가 0인 상태에서 기억공간 0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0이니 해서 일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플래그를 1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스위치 변수 앞서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플래그가 0이 아니죠? 그럼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처리 2를 하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바꾸는 과정이 없으니까 스위치처럼 바꾸는 과정이 없으니까 플래그가 1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죠. 또 0이 아니죠. 또 이거 하죠. 또 다시 올라가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자,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플래그를 사용하는 것은 플래그가 뭡니까? 깃발이죠. 깃발을 한번 딱 꼽았으면 그 다음에 놀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플래그를 0으로 주고 난 다음에 처리 1을 먼저 한번 딱 했어요.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얘만 해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 과정을 맨 첫 번째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처리 과정 1을 한 번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처리 2의 과정을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깃발을 꽂았으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플래그 변수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스위치 변수랑 좀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에 대한 기본 개념과 또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스위치 변수와 플래그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 이제 변수에 대한 부분에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배열 파트에서 또 다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수열 테마나 그리고 수학 테마나 진법 테마에서 이 배열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 강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기억 공간을 나타낸다. 바퀴벌레입니다. 그죠? 바퀴벌레. 우리 기억 공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억 공간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그 주택을 생각해 볼게요. 자, 주택을 생각하면 원룸도 있어요. 그죠? 단칸방, 원룸도 있고요. 뭐, 쓰리룸도 있고요. 뭐, 아파트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단칸방이에요. 원룸이에요. 자, 원룸이라는 것은 자, 이름을 붙여볼게요. A라는 방, B라는 방, C라는 방, D라는 방 각각 따로 주죠.
그럼 어떤 명령어를 A라는 방에다가 10을 담아두라, B라는 방에다가 5를 담아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방에다가 10이 들어가는 거고 B라는 방에다가 5가 들어간다, 이 뜻이죠.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방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세대 주택.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각각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서 1층에 사는 이 집은 뭐 A라는 빌라고, 여기는 B라는 빌라고, 여기는 C라는 빌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뭐 101호, 201호, 301호, 400 이렇게 나타내죠? 근데 이 빌라의 이름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라 전체 이름을 우리가 A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우리는 보통 이제 맨 위에서부터 우리 알고리즘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사는 주택은 층에 따라서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주소를 매기지만 우리는 여기를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나타낸다고 가정한다면 이 첫 번째 방 이름은 A 아파트의 1번 방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한다? A 갈로 1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그죠? 자, 그러면 A 갈로 1번 방에다가 10을 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이라는 수를 A 갈로 1번 방에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 10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A 갈로 2번 방에다가 5를 넣어라. 이렇게 하면 여기에 5가 딱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방 안에다가 임의의 수를 집어넣게 만들어준다. 이걸 우리가 1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1차원 배열.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에서 우리가 어떤 수를 넣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거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숫자는 A 갈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증가하죠?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갈로 I 방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I 값을 1, 2, 3, 4, 5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A 갈로 1번 방, A 갈로 2번 방, A 갈로 3번 방을 1, 2, 3, 4, 5를 I가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1, 2, 3, 4로 만드는 것은 I는 I 플러스 1로 만들어주면 되죠. 뭐는 뭐 플러스 1, 별은 별 플러스 1, 그 숫자를 1씩 증가시켜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을 통해 갖고 이 안에 갈로 안의 숫자를 1, 2, 3, 4, 5로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A 갈로 1번 방, A 갈로 2번 방에 각각 어떤 수를 넣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1차원 배열에서 있는 우리가 다세대 주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이어서 2차원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파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파트로 따지면 이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라 그러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동, 그죠? 1동, 뭐 2동, 3동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같은 층입니다. 같은 층에 뭐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아파트를 A라는 아파트라고 본다면 우리 아파트로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로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딱 들어가면 한 층에 3가구가 사는 거야. 그죠? 한 층에 3가구가 산다 그러면 자, 아파트니까 1층부터 따집시다. 자, 1층에 보니까 얘가 뭐야? 101호가 되겠고 얘가 102호가 되겠고 얘가 103호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얘는 5층이니까 얘는 501호, 502호, 503호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이 아파트처럼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콤마로 표현하는데 열과 행을 나타내는 위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행, 그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 열로 표현하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과 열을 나타내서 이 주소를 우리가 뭐란다? 앞쪽이 행이고 뒤쪽이 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래서 A갈로 1,1 하면 이 방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자, 얘는 A갈로 3,2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5,3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숫자를 넣을 때는 A갈로 만약에 2,3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넣어라. 또는 A갈로 3,2에다가 20이라는 숫자를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처리한다 그러면 A갈로 2,3이 어딥니까? A갈로 2,3이 여기죠.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라? 10을 넣어라. 이렇게 이 기억 공간 안에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A갈로 3,2에다가 20을 넣어라. A갈로 3,2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다 20을 넣어라. 그럼 20이라는 값이 요 기억 공간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거를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을 주로 나타내는 변수를 앞으로 하다 보면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을 나타내는 변수를 주로 i라고 표현 많이 하고요.
열을 나타내는 변수를 우리가 J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의미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갈로 I, J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A 갈로 I, J에다가 1부터 1, 2, 3, 4, 10이니까 12까지 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1부터 12까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찾아서 걔를 우리가 K라고 쓴다면 K는 K 플러스 1을 통해 가지고 K 값을 1부터 12까지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방부터 1, 2, 3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 12라는 숫자까지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2차원 배열의 주소 형식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열, 수학, 진법 계속 진도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될 거예요. 어떤 수를 막 그 진법 변환할 때는 물론 그 1차원 배열이 많이 쓰이겠지만 그 안에다가 숫자를 막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숫자를 다시 끄집어내오고 이 과정을 반복할 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셨죠? 이제 변수에 대한 개념 여러분 확실히 이해를 했다고 믿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수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수 하면은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그 함수를 생각해갖고 되게 머리 아파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함수는 딱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돼요.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이따 설명드리고요. 자, MOD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int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따가 제가 까먹을지 모르니까 하나 더 미리 설명드릴게요. 자, ABS라는 함수가 있어요. ABS. 자, ABS 자동차 뭐 브레이크 할 때 ABS가 아니고요. 이 ABS라는 함수는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S-10이다.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절대값은 모든 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1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ABS 그냥 10이라고 적었다? 그냥 10이라고 적었다. 이 값의 결과도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BS라는 함수를 써서 이 안에 어떤 결과물을 넣었을 때는 이 결과물 전체가 무조건 양수로 나오게끔 하는 게 바로 ABS라는 함수입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등장했을 때는 문제의 지문에다가 ABS가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함수를 몰라도 여러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미리 알고 뭐 지문에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알고 문제를 보는 거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ABS 나오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에 설명은 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ABS 설명 먼저 드렸고요. 자, MOD와 INT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아주 시험 문제에서 단골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나머지. 자, 원래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는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자, 7이라는 숫자의 나머지를 구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7 나누기 7을 2로 나눴을 때, 자, 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 3은 6 해서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는 바로 이 나머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7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을 구하는 방법은 컴퓨터는 우리 인간이 나눗셈 하듯이 이렇게 나누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입력받은 수가 7이고 나누는 수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7 나누기 2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면 7 나누기 2 하면 그 전자계산기로 7 나누기 2를 두드리면 소수가 나와버리잖아. 소수가. 얼마? 3.5. 그죠? 근데 이거를 소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앞에 int라는 함수를 붙여요. int. 자, int라는 함수는 소수 이하를 무조건 버리게 하는 함수예요. 소수 이하를 버리는 함수. 소수 이하를 버리게 만들어주니까 7 나누기 2 하면 2, 3은 6, 2, 3은 6에서 3.5가 나오는데 뒤에 0.5를 버리는 거야. 반올림이 아니라 아예 버리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함수니까 그러면 7 나누기 2에서 소수 이하를 버리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 3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7 나누기 2에서 3이 나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죠? 그쵸. 얘를 의미하는 거죠. 얘가 뭡니까? 얘를 우리가 몫이라고 부르죠. 몫을 의미하는 거야. 자, 몫을 사용하는 변수로 우리는 알고리즘에서 보통 몫 이러니까 뭘로 많이 쓰냐면은 영어 발음 나는 그대로 적어서 MOK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MOK 이렇게 적을게요. MOK.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7을 2로 나눴을 때 소수이하를 버리고 나오는 수니까 얘는 결과는 뭐다? 7을 2로 나눴을 때 몫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몫을 구했어요. 이 몫을 구했어요.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다? 나머지 얘를 구할 거란 말이야. 나머지. 자, 이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수에다가 원래수, 이 원래수죠. 이 원래수에서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걸 빼주면 돼요. 그 어떤 나눗셈이라도 원래수에다가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빼주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7에서 2, 3은 6을 빼는 거니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라는 변수를 발음 나는 그대로 적어서 우리가 NMG라고 합시다. NMG. 나머지를 어떻게 구한다? 원래수가 뭐야? 7이잖아. 그러면 7에서 7 빼기 방금 우리가 뭘 구했어? 몫을 구했죠. 몫을 구했으면 몫 곱하기 뭐란다? 나누는 수 2. 이렇게 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알고리즘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려니까 좀 복잡하고 순서도의 처리 과정도 한 번, 두 번이나 이루어져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겠다? 그냥 함수로 써버리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해버리자. 그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MOD라는 함수가 되겠죠. 이 MOD라는 함수는 어떻게 사용되냐? MOD 갈로 3,2 이렇게 하면 3을 2로 나눴을 때 발생되는 나머지를 자동적으로 구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1이 되겠죠. 그럼 1이 나온다는 거야. 됩니까? 얘는요. 6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죠. 그럼 2를 자동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치는 그 실기시험에서는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둘 다 사용 방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를 구할 때는 MOD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도대체 이 나머지를 왜 구하느냐 하면 나머지를 구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아래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짝수와 홀수를 판별할 때 주로 쓸 수도 있어요. 보세요. 자, 짝수 홀수 판별합니다. A라는 값을 입력받았어. A라는 입력받았어. A를 2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죠. 그 나머지가 0이면 그 수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0이라는 수를 입력받았어. 이 10이라는 수는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짝수죠. 얘를 2로 나눕니다. 2를 나눴을 때 2, 5, 10 해서 나머지가 얼마? 0이 떨어지죠. 아하! 나머지를 구해서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이 수는 뭐가 된다?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홀수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홀수 7이 있습니다. 자, 7을 2로 나눴을 때 2, 3은 6이 되고 나머지 얼마? 1이 되는 거야. 결국 뭐야? 나머지가 1이 되게 되면 그 수는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셨습니까? 그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 2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MOD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짝수와 홀수를 판별할 때 주로 쓰고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배수에 판별할 때도 MOD 함수를 씁니다. 자, 어떻게? 자, A라는 수를 N이라는 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 나머지가 0이면 A는 N의 배수가 된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0이라는 수를 역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 MOD. 자, 10이라는 수를 2로 나눴어요. 자, 여기에 나머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10을 2로 나눴을 때 역시 2, 5, 10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가 0이 됐어. 그러면 10이라는 수 입력받아서 2를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이 나왔죠? 그러면 2는 10의 배수가 된다. 그죠? 10은 n의 배수가 된다. 10을 2로 나눴을 때 10은 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배수가 아닌 경우 볼까요? 얘를 3으로 나눠볼까요? 1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러면 10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MOD 함수의 활용법은 짝수와 홀수의 판별에도 쓰지만 배수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때도 쓴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배수 구하기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 또 약수 구하기도 공부하게 될 거고 소수 구하기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MOD 함수가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int 함수는 아까 뭐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수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반올림이 아니에요. 반올림.
그 반올림 하는 함수 하나 알려드릴까요? 반올림 하는 함수는 라운드라고 보통 씁니다. 그죠? ROUND. 라운드. 자, 이거는 지금 int라고 써서 4.3이라고 했을 때 소수열을 버리니까 4가 되는 거고, int 써서 9.9 하니까 소수열을 버리니까 9가 되는 건데,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라운드에서 만약에 4.3 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4가 나오는 거죠. 4.3 반올림하면 4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이 라운드에서 이번에는 9.9라고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거죠. 9.9 반올림하면 1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 라운드 반올림하는 이 라운드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뭐 혹시 알아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설명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문상에서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하는 함수니까 반올림해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다 설명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int 함수는 아주 자주 그 문제에 나오죠. 몫을 구할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int 함수는 역시나 짝수, 홀수 판별할 때도 씁니다. int. 자, 어떤 수를 입력받아서 2로 나눴습니다. 그죠? 2로 나눈 그 값이 int를 취하지 않고 2로 나눴을 때랑 같다면 짝수가 되는 거고요. 그쵸? 맞죠? 자,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int를 취해서 소수 이하를 다 버렸어요. 그 버린 값이 그 int를 취하지 않고 나눴을 때랑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으면 같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같으면 짝수지만 같지 않으면 홀수가 된다. 역시 int를 이용해서 짝수와 홀수를 판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고요. 그 다음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때도 int 함수를 씁니다. 선생님 방금 반올림 할 때 라운드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운드를 반올림 할 때 쓸 수도 있지만 int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조금 어거지로 만들 수는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자, 볼까요? 자, 어떤 수를 3.4라는 수가 있어요. 얘 반올림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러면 3.6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 반올림하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 어떤 수가 들어오더라도 int를 써서 반올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수가 들어있는 변수를 a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int를 써서 a를 쓰죠. a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는데 여기에다가 0.5를 더해버리는 거야. 0.5. 그죠? 자, 보세요. 3.4에서 0.5를 더하면 3. 얼마가 된다? 3.9가 되죠. 그럼 3.9를 반올림하면 4가 되는 거 맞죠? 그죠? A에 이 상태에서 3.4가 들어오면 반올림해서 3.9가 되는 거니까 소수 이하를 버리면 0.9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int를 취하면 반올림해서 3이 된다는 거예요. 소수 이하를 무조건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3.6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3.6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6에다가 0.5를 더하게 되면 4. 얼마가 돼버리죠? 그럼 4. 얼마가 된 상태에서 int를 취해서 소수이하를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의 정답은 4가 나오는 거죠. 반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올림이 안 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올림수가 아닌 얘 같은 경우는 0.5를 더하더라도 3.9가 되니까 int를 취해서 소수이하를 버리니까 3이 나오는 거고, 얘는 반올림이 돼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0.5를 더하게 되면 4.1이 되는 상태니까 그 1을 버리게 되면서 4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올림을 할 때는 int를 취해서 뒤에 0.5를 더하게 되면 반올림을 할 수가 있다. 이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64 얘 반올림하면 3.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그쵸? 0.05를 대주면 됩니다. 그죠? 또 3.647 뭐 이런 수가 있다. 그러면 얘 여기서 반올림 한다 그러면 0.005를 대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ABS 함수 포함하면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MOD 함수와 int 함수는 사용 방법을 알아야 앞으로 많이 우리가 뒷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MOD 함수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MOD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그러니까 MOD 앞에 있는 수를 뒤에 있는 수로 나눠라 이렇게 쓰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MOD를 가운데 딱 적어놓고 앞에다가 뭐 6, 뒤에다가 4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얘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6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죠? 이렇게 문제가 갈로 안에 넣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이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아달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변수의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그 변수 중에서 스위치 변수는 두 가지 과정을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플래그 변수는 어느 한 과정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주는 형태였고요. 배열의 의미에서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리해서 잡아두세요. 요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의미는 앞으로 배열 테마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MOD 함수와 int 함수 그리고 ABS 함수까지 정리해 두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알고리즘 공부하면서 함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강의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별로 공부하는 알고리즘의 첫 번째 테마에 해당되는 수열 테마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수열 테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합과 차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 강의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개념은 잡으셨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플로우 차트 알고리즘을 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